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네, 무슨 굉장히 우렁차세요. 네. 침울했었는데요. 네. 방송에서 좀 덜 변해서 좀 즐겁게 해보려고. 네, 침울한 분위기를 딛고 지금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다들 이 흐름을 좀 타야죠. 예. 박자를 탑시다.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한 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이라서 좀 가라앉나? 저는 아침 지금 몇 시간 못 잤어요. 기자회견 준비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자회견 있으시죠? 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하죠. 굉장히 말쑥한 차림으로 오셨는데 네. 이런 날은 꼭 다른 일이 있으셔. 지금 그리고 오늘 광주 강의도 가요. 그렇군요. 개인 일정을 막 공개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광고 하나 있습니다. 광고. 오늘은 뭘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어느덧 팟캐스트 팟짱이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와우. 네, 1년이 됐어요.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와서 눈 비비면서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되고 있어서요.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 이거 어디 있는 거죠? 섀도우 김? 빨리 알려주세요. 정말 섀도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섀도우 킴.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 네. 네. 종로 영풍문고 옆에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서울 중심부에서 종로에서 저희 팟짱 애청자들과 함께 직접 만나는 팟짱 1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좌석이 얼마나 돼요? 좌석이 꽤 넓어요. 100명. 100명 오시면 정말 사전 감사하죠. 신청해야 됩니까? 사전 신청해야 돼요. 사전 신청해서요.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사전 신청하셔서 선착순으로 끊어요. 군대도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그죠? 군대는 그런 거 많죠. 선착순 집합. 네, 집합을 많이 시키죠. 네. 왜 그래요, 근데? 군기 우린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군기 잡으려고. 그래요? 네. 우리는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자가 없어서. 군대도 좀 의자를 늘리는 게 어떨까? 군기 잡지 말고. 그렇게 해서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에 오시면 김광진 의원님, 임태훈 소장님 직접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누가 출연? 다 오십니다. 다 오세요? 다 오시고요. 고정 출연자 전원이 다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호화로운 토크쇼죠. 말할 시간이 별로 없겠는데요. 전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는 그 마스크를 하나씩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벗겼다가 쉬었다가 벗겼다가 9월 9일 저녁이요? 네. 일정이 있대요.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하는 시간이네. 미루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가 나타났다 녹음을 거기 와서 하세요. 축하도 할 겸. 저희가
1주년 기념 떡도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네. 오셔서 떡 드시면서 함께 입장료 있습니까? 입장료 없어요. 예. 떡은 뭘로 줘요? 소소하게 백설기? 1년 뭐 일강에서는 무지개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LGBT 행사는 아니니까 네. 그냥 뭐 하트 돌떡 같은 그런 걸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뭐 아이템 주세요. 아니요. 떡 맞추는 거 좋은데 네. 너무 계량화된 떡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오리지널로 원래는 백설기에 건포도 넣고 검은콩 넣고 해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요즘 뭐 떡덩어리 무슨 프랜차이즈 많더만 떡집 그런 데서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시민운동가의 시선은 건포도도 오리지널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맞추자는 거지 어디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김이 막 그쵸. 나는 뜨끈뜨끈한 거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1시간 전에 그러니까, 딱 와서 저녁 7시 시장하실 때 너무 조그만 거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딱 받았을 때 이 파창이 따뜻하구나 이런 애정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임태훈 소장은 연기할 걸 그랬어. 왜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양꼬치 광고도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가면 그런 걸 온기를 느끼거든요. 그런 마음을 나누는 파장이었으면 조그맣게 딱 주면. 그럼 뭐 서울 깍쟁이도 아니고 그 위에 하트 모양 그건 딱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순천에서 떡 시켜갖고 올게요. 좋다. 순천떡, 순천 스타일 떡을 한번. 시루에다가 짜갖고 와야겠구만. 막 사투리 막 나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이분이 청년 비례대표가 맞는 70대 노년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튼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만나요. 근데 신청은 어디로 해요? 신청은요.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공지란이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5명이 신청을 했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어제 밤에 이메일을 쐈거든요. 근데 벌써 5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김광진 의원 오늘 새벽에 보낸 메일이래요. 오늘 새벽에 보낸 메일을 보시고 벌써 이렇게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5명이 쇄도한 거예요? 아닌가? 죄송해요. 5명을 500명으로 봤어요. 어찌됐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새벽 2시죠. 시계를 보니까 1시 55분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과 우리 측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의 합의로 전쟁 위기는 피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그 남은 의제들을 좀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남북 합의는 합의대로 야당도 긍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어제 또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해서 그 밖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가운데 대화가 진행된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유감과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만족스럽거나 완벽한 사과는 아니죠. 근데 또 어찌 보면 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전쟁의 위협에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네. 그렇군요. 임태훈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마치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처럼 보인 것도 사실은 좀 착시 현상? 지금 이 고위급 회담은 국민들을 하여금 엄청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결 국면이 아니라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지만은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 인권운동가로서 또 다른 측면으로 좀 삐딱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적대적 공범자들의 노름의 국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국민들과 남한의 국민들 모두 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한 공이. 네, 그렇죠.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몰고 가면서 마치 내일 폭격이 있을 것처럼 네. 불바다가 될 것처럼 뭐 어른들은 그렇게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에 극적 타결을 보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전 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뭐 하겠다로 발표하고 목함질환 유감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남아있는 저기 다리 잘린 부사관들과 이 뭐 이런 부상 당한 장병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것이죠. 하루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삼가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근거를 든 게 전역을 해야 되는 네. 만기를 앞둔 병장들이 전역을 스스로 네. 보류하고 네.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군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 네. 병장들의 네. 말을 인용하면서 네. 이들의 어떤 그 헌신을 흔들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최고 통수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후속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계속 회담은 압박하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놓고 네. 유감이다. 유감만 표명하면 안 되죠. 북한이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놈의 나라는 과거사 문제를 보더라도 일본 아베한테 맨날 사과만 하라 그러고 배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손해배상에 대한.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원조 받으면서 네. 그 과거사 문제는 다 얘기 안 하기로 배상 청구는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입에 자갈을 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북한에 저는 배상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긴장은 고조해가지고 내부 분위기는 엄청나게 높게 잡아놓고는 네. 그냥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것은 그냥 뒤는 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군대 갈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조국을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매파도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뻐꾸기파다. 뻐꾸기파? 남의 둥지에 알 까놓고는 네. 알들 다 밀어내서 떨어뜨려 죽여놓고는 나몰라라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은 도대체 그 장병들은 업동이에요? 2등 국민입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더 한층 두터운 헌법상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외교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군대 간 장병들의 인권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컨대 지금 북한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아마 이 판이 깨지지 않았을까? 이 대화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 항상 하고요. 그래요. 쟤네들은 강경 발언 다 하는데 네. 남측에선 가는 애들이 언론 프레이되고는 뭐 방송 뭐 엄청나게 세게 하겠다. 뭐 원점 타격하겠다. DMZ에다 다 퍼싸놓고는 무슨 국민들 기만한 소리를 해요. 그거 지금 낙하지점이 우리가 대응 사격한 것에 대한 낙하지점이 북한 영토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북한 영토 아닙니다. 다 DMZ에 쌌어요. 그래놓고는 뭐 초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북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쟤네들 우리 절대 못 때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마치 철장 안에 딱 갇혀서 네. 우리의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뭐 동물이 저 사람 나한테 해코지 못해 라는 인식을 북한은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외교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군사 전략도 벼랑끝 마찬가지고. 전술도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조간들이 일제히 연천 주민들의 그 화난 표정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대피소 수준도 굉장히 참혹하더만요. 뭐 무슨 뭐 냄새나고 뭐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저히 사람들이 머물 수 없는 공간에 거기 무조건 다 낮에는 그 밭일 하시고 또 밤에는 전부 대피소에 가서 주무셔야 되고 이런 주민들이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됐다면 이제 환한 웃음을 짓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긴장을 아주 최대한 대로 끌어올려 놓고 한 협상은 굉장히 위험한 협상이었다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고 그런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그 군사적 긴장을 잔뜩 끌어올린 이 협상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출발은 목함지뢰에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일부러 끌어올린 것인지 네. 아니면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호 간의 그 전술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꼭 전술뿐만이 아니라 네네. 상대가 목함지뢰를 개설해서 우리 측 병사가 상해를 입었고 그랬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에 상응할 만한 대응을 갖추겠다라고 해가지고 확성기를 설치했고요. 저쪽이 또 확성기에 대한 공격을 해왔고 물론 불발에 그쳤습니다마는 확성기에 공격을 했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을 했고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유지돼 왔던 건데 어찌 보면 이 대화가 없었다면 네. 실제 더 큰 무력의 주고받음이 네.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이 서로 에스컬레이팅 한 것이냐 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후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시의 상황에서는 서로 각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조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 쪽에 꼭 타격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냐. 네. 그렇게 해서 더 큰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방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더 고민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컸고 그리고 오늘 조간에 나온 분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저런 식이라면 철수하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거기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철수를 했다면 실제 국지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지전이 벌어졌으면 민간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국지전은 결국 전면전으로 확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뭐 그야말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아무리 좋은 전쟁도 하지 않는 그렇죠. 것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굉장히 그게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그 군사적 충돌 가운데 군 인권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임태훈 소장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장병들이 무슨 2등 국민이냐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나요? 피해 보상 절차가? 사실 이제 이 논쟁이 지난번에 이제 그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연평해전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이 별로 높지 않았다. 그게 뭐 김대중 정권의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의 법률이 이제 그렇게 됐던 가장 큰 것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군인이 사망하면 순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직 처리와 전사의 처리가 그 차이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그래서 군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순직인 거지. 근데 그게 기본적인 개념은 전사라고 하는 것도 군인이니까 그렇죠.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보상의 규모가 일반적인 순직과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한 사망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사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왔기 때문에 60년 이후에. 근데 실제로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뭐 이런 것이 터지고 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이를 좀 둬야 된다.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됐고요. 그렇게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이 좀 있고 예우에 대한 차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병사들 이 2명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그랬죠 그때?
이분들이 이제 군복을 벗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계속 군에 있을 것인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직업으로서의 보장을 해주는 또 차원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사망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아닐 거고 네. 장애에 대한 보상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군 생활을 계속 하시는 것을 전제로 네. 했을 때 일시 보상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뭐 장애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좀 매달 딸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우리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군인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의 문제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네. 이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보상의 처우가 잘못됐다고 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걸 다시 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심판할 수 있는데 네. 군인하고 경찰은 그걸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재판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독재 시절에 남아있던 그 잘못된 유산 중에 하나인데 또 그때는 워낙 많은 사람이 그 군복을 입고 사망하기도 했고 또 국가를 상대로 뭔 공무원들이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했었던 것이 아직도 그 잔재로 남아있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여야 되는데 군인과 경찰은 예외. 이것은 조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요. 어찌됐든 이번에 목함지뢰 그리고 포격 도발 이렇게 쭉 이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소장님은 계속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름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다시 또 다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후방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잘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이게요 답답한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지금 좀 더한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를 돼지 형상으로 해서 멱을 따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도 막 그런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요. 묻지 그러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위기 다 잡아놓고는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뭐냐면 회담도 좋고 평화적인 성과도 다 좋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장병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 최소한은 배상 청구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유공자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처우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유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못해요. 이중배상 금지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배상 금지를 헌법에 넣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지금 현재 붕 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좀 더 자기가 정치적으로 더 이렇게 보이려면 피해 장병들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가야죠. 3군사령부는 가서는 막 난리를 내면서 후방에 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용인에 있거든. 사람들이 3군사령부가 저기 어디 전방에 있는 줄 알아요. 용인에 있어요. 후방에 있어요. 1군사령부는 원주에 있고요. 자기가 28사단 탁 빵카 가지고는 막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죠. 사실은 뭐 폭격이 날아올까 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응한 조치를 했다면 저는 용인에서 잠깐 들려서 분당 들려가지고 위로해주고 다리 한번 만져주고 박근혜 해야죠. 대통령이 지금 그 장병들 아직도 안 찾아가지고 전화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28사단을 가고 전방을 가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뭐 상군사령부를 가는 것도 사실 그때 좀 저는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날 이제 저희가 국방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날이거든요. 네. 예, 열리기로 한 날인데 을지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네.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과 합참의장이 벙커를 비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상군사령부 장관이랑 합참의장이 같이 대통령을 대동하고 갔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아무런 그 군사 위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정말 위중한 시기이고 국가가 이 몇십 년 만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이 대비되는 상황이었으면 네. 장관과 합참의장이 자리를 지켰어야죠. 벙커를 지켰어야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순시를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엄중한 시기가 되면 NSC를 지키고 네. 필요하다면 뭐 수방사 벙커를 들어가든지 비원 벙커를 가시든지 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정책 결정을 해줘야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죠. 카메라에 비치기 위한 어떤 쇼맨십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일날 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인을 갔던 거 이건 네. 정말 잘못된 정치적 행위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그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너무 위중한 군사 위협이 있기 때문에 벙커를 비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국회가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근데 또 박근혜 대통령 수행하러 상군사령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장관하고 거예요. 합참의장이.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거는 보고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엄중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나 유럽 의회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건 반드시 행정부가 국내 대표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장관이 못 오면 차관이라도 보내던가 합참의장이 못 오면 차장이라도 보내던가 왜 부처에 차관들이 있고 차장들이 있냐면요.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세단도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르르 몰려다니고 폭격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그거는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 합참의장이나 또 한민구 장관이나 다 좀 따져보고 살펴보고 좀 사과해야 될 일이네요. 국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행을 하러는 또 다니냐, 벙커는 비우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까요? 유감이요? 와서. 북한식으로? 무슨 뭐 유감이 그냥 유행이야.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측이라는 주어가 나온 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러나 유감 정도로 되겠냐. 특히 이제 국내 보수층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보수층들이 이건 사과도 아니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아니고 책임자 처벌도 아니다. 불충분한 사과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SNS에서. 이 점은 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통일부 당국 그리고 외교 당국에서는 그 정도는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정도를 사과로 해석한 것은 잘된 일이다라는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 그 5.1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논의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과로 북한 측에서 보기에는 사과가 아니지만 우리 측에서 보기에는 사과인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회담의 결과가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합의문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또 각국이 다른 입장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사과다, 이쪽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국내 정치의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양쪽이 다 모두. 예. 근데 야당 의원이 이런 말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협상장에 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이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것이 그 상황에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상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냥
써져 있는 글씨는 유감이라고 써져 있는데 와서 브리핑을 할 때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국민들을 좀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을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뭐 그 각국 정부가 자기들의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저희 지도 교수님 잠깐 뵙고 왔는데 네. 이제 역사 교수시니까 네. 뭔 얘기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두리뭉실한 비문이란 비문은 다 갖다 모아놓은 합의문이다. 합의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대요. 예. 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비문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북한의 노동TV 네. 거기서 발표하는 걸 보면 네. 그걸 또 잘못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 읽다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요. 예. 북한식으로 해석해서 읽는 거죠. 우리는 확성기가 나중에 문제인데 네, 네. 북한은 확성기가 철수되면 그것과 동시적으로 예. 뭐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 해제한다, 이렇게 이렇게. 없는 단어를 끼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문을 양측이 서로 써놓고 각국으로 돌아가서는 예.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합의문에 대한 문장론을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원래 그 외교적 문서라는 게 각국 언어로 쓰고 영문으로 써서 영문본을 원본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영문본에 대한 번역을 자기 나라 말로 다 각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협상에 대한 그 보상권을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everything is null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네, 들어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 이전에 맺었던 모든 문서가 이전이라고 하는 건지 남북 그 한일 간에 네. 아니면 그 이후에부터도 쭉 맺어왔었던 그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지 뭐 그거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른 그러니까요. 건데 예. 결국은 지금은 이제 두 나라가 같은 단어를 쓰니까 영문본은 없지만 네. 같은 한글본을 가지고 지금 다른 해석을 하는 네. 이상한 상황이 그렇죠. 돼버린 조간 신문들 보면 일부 조간 신문들은 한국말을 먼저 쓰고요. 유감하고 가로하고 영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독해 방법이 또 나오는구나. 한국말을 우린 다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로 해석을 해줘. 네. 이게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참 그 사실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고 또 떨어져서 산 지가 오래되고 흩어진 가족들이 많고 하는 가운데 생기는 또 다른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100년이 가기 전에 정말 통일을 해야 되는 예.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어제 또 황당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고인지 어쩐 건지 좀 그러니까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에서 하는 기자회견 내용 핵심이 이것이죠. 예, 그렇죠. 오전 네. 10시에 저희 기자회견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전 언론이 그 장난치다가 네. 뭐 오발했다. 네. 뭐 이거예요. 네. 저는 뭐 이게 잘못된 구파발 총기 사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저는 잘못된 보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널리즘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초기 사건이 벌어지면 출입처에서 던져주는 거 그대로 그냥 써요. 그러니까 비꼬서 보고 좀 이렇게 돌려다 보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약간 좀 비판을 하자면 네. 사건팀 우리 사회부 기자들이 너무 낮은 술을 드시고 주입처와 저는 이거는 좀 관계를 깨야 된다.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인턴들 그건 이제 뭐죠? 사회부 경찰 출입 기자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건을 많이 다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비례 원칙이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걸 학습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언론사가 그걸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언론재단에서 교육은 합니다. 아이 그 내가 예전에 한번 강의 가봤어요. 그것도 요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불러서 강의해. 언론재단에서요? 네, 우리 같은 사람 안 불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날카롭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수사를 보면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축소 수사 의혹.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난치다가 실수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겠다라는 게 어제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네. 이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형성이 되는 게 총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네.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군대 갔다 온 전역한 예비역들은 네. 이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뭐 너희들끼리 간식 먹냐라면서 총기를 겨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장난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389경 네. 권총인데요. 네. 이 권총을 보면 방아쇠 부분에 네. 고무를 제거하도록도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본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권총을 차고 있다가 그래요. 잘못해가지고는 우발적으로. 적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예. 자기 다리를 맞거나 유탄에 동료가 예.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안전장치인 고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당겼을 때 당기지 못하도록 하는 아. 장치가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이게 쏜 제거하고 거예요?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 탄은 공실이기 때문에 네.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걸 알죠. 네. 두 번째는 공포탄이기 때문에 네. 공포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네. 공포탄도 사실은 다친 예도 있어요. 네. 공포탄으로 다친 예, 다친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는 사람에게 향할 때는 그만큼의 한 목적적인 정당한 공무집행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의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 경찰의 총기 사용 지침을 보게 되면은요. 네네. 근데 그런 방침이 다 깨지고 그렇게 총구를 겨눠서 잘못하면은 오발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한 사람이 네. 총을 가지고 안전 고무를 제거하고 쐈다는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골목길에서 네. 우리 장 기자님이 막 과속을 하면 네. 어떤 인식을 해요? 누구라도 골목길에서 튀어나와서 다칠 수도 있다. 그렇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의경은 뭐냐? 의경은 경찰이 아니냐? 업동이에요? 의경을 중심으로 이 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그 사람 말 믿고는 네. 그냥 그 사람 뱉는 말대로 그래 실수였네라고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스스로 자충수를 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경찰 수사권 독립 요원하죠 사실은요.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네. 오후 5시에 보고를 받았어요. 네. 경찰청장이. 네. 근데 뒤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지금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 브리핑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경찰청에서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은평경찰서에다가 미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축소해야 되니까. 네, 축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중징계가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네. 강신명 청장은 이런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일선경찰에
그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네. 지시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발표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뭐 실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꼼수가 보이고 있어서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경찰은 배제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비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포탄이요. 예, 공포탄. 아니 두 번째가 공포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쏘자마자 바로 나간 거예요. 실탄이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뭐 실수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게 왜 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조사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지금 일선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다 지시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한데 네. 그것도 지금 경찰청장이 지시를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급소를 향해서 지금 현재 좌측 가슴을 네. 관통상으로 이제 사망한 건데 네. 그러니까 급소거든요. 그러면 급소를 향해 총기를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오발 사고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장난인데 저는 장난으로도 아이들도 엄마들이요 요새 총칼 못 갖고 놀게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총이나 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장난감으로도 총으로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들이 많은데 54이나 된 경찰이 그 군인들 의경을 향해서 그렇게 총구를 겨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왜 첫 번째 발이 공탄이 안 나가고 실탄이 나갔냐 이건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고 네.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래 장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뭐 어디 끌려가서 납치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부대 내에 있을 때 혹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뭐 칼을 들거나 총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위계 질서가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다른 사람들 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 부대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일상화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거라는 것이고 그게 이 말로는 단어로서는 장난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이게 가혹행위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가혹행위인 거죠. 예.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총을 들고 너 그러면 내가 쏜다라고 하는 말의 것이 아니라 실제 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탄이 나갔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공탄인지 공포탄인지 아니면 실탄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왔을 거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이미 그 당시에도 3명, 4명 정도 의견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상급 지휘관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야 니네 뭐 이렇게 뭐 니네들끼리 먹어 이렇게 하면 위계 질서인 거죠. 위계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특히 의경들이 20대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이렇게 뭐 움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아무런 인권 의식이 없었던 경찰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탄이 발사해서 아까 다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고 네. 공포탄도 발사하게 되면 사용 관련해서 보고 대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을 발사를 했다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탄 사용 및 관리 규정도 우리가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경찰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형사과정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고
자기가 뭐 총기 관련해서 잘 모른다. 그럼 지가 거길 왜 나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알고 나오셔야죠. 알고 나와야 되는 게 해보신 있는 분은 거죠. 아시겠지만 방아쇠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아, 한번 그냥 살짝 갖다 댄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수로 그렇게 뭐 예,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예,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권총 대부분의 분들은 권총 사용은 잘 안 해보시는데 권총 격발은 훨씬 더 힘을 많이 가하게 되거든요. 제가 써보면 그래서 그 실제로 방아쇠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그 공탄이라고 하는 것을 쏠 의도는 있었던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총을 쏠 의도, 명백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아쇠를 당긴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대 보낸 엄마들이요, 정말 이러니까 안심을 못 하겠어요. 예? 멀쩡하게 군 생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최근 들어 지금 이런 총기 오발 사고가 좀 많아요. 뭐 공군 부대에서도 뭐 있었고 뭐 옆 총에 맞아서 지금 사망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집 아들은 DMZ에서 다리를 잃고 어느 집 아들은 구파발 검문소에 있다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서 느닷없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고 어느 집 아들은 공군에서 그렇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또 뭐 위원장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위원장의 업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요. 뭐 아니야 다를까 가만히 계시네. 지금 몽골 가 있거든요. 몽골이요? 네, 몽골에 직권조사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때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실상 경찰에는 비상이 해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 당시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안이 더 엄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리고 지금 거예요. 을지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꼭 남북관계 대치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훈련 중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실전에 가까운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 혼자서 하는 검문소가 아니라 군경 합동 검문소입니다. 여기가 헌병대랑 같이 수방사 헌병대랑 같이 써요. 아, 그래요? 경찰만 있는 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합동 검문소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군이 진돗개를 발령하고 이러면 그것도 경찰의 영향이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텐션이 가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사건 사실 언론들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단순 보도하고 뭐 장난이었다 이렇게 하고 전부 언론들도 축소 보도하거나 다루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죠. 장난이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장난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난이면 되는 거냐 대한민국에서 라고 하는 건 미안해 장난으로 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윤일병 사건 이후에 의경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원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준고시에 해당된다. 의경에 합격하는 것이. 그래서 의경을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카투샤들처럼 이렇게 랜덤으로 뽑겠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 경쟁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고 왔는데 총 맞아 죽어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 의경이 시한 업무를 보조하다가 뭐 강도를 잡다가 칼을 맞아 죽었다면 이 부모님들은 그래서 죽으면 안 되지만 덜 억울할 건데 자기를 돌봐줘야 될 직속 상관이 그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예를 들어 범인 검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쏴서 오발로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장난해요 지금? 이 장난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런 게 처음에 우리가 보상 아까 처음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그게 마찬가지. 순직은 순직이죠. 그런데 이 경찰 이 경찰도 의경도 순직은 순직인데 과연 이게
공무 중 사망으로 봐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저 54세의 그 경찰의 단순 실수로 인한 네. 사망인 것이냐라고 예. 하는 거에 따라서 보상의 금액이나 예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네. 그분이 좀 더 괜찮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실제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법률의 특성 중에 하나가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회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네. 아무리 못해도 월급 150은 받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월급 10몇만 원 받는 거 곱하기 네. 몇 년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보상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부모님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요. 본인도 그렇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네, 그 보상이 뭐 수억만금을 준다 한들 급족 같은 내 새끼하고 바꾸겠어요?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상관이 쏜 총에 맞아서 의경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장난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 억울함은 어디에도 풀 데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곱하기 몇 년치요? 이런 걸로 오히려 유족이 큰 모욕을 느낄 것 같아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예. 것처럼 돈으로 다 무마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 돈으로 보상하면 끝이다. 저는 정부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범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그 문제가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네. 그러니까 군 의문사 같은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군 의문사 하면 군사 독재 시절에 30년 전에 문제가 김은중의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이것만 얘기하세요. 네. 근데 작년에도 15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중에 100명이 자해 사망,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는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군복을 입고 그 병사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이게 의무병으로 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사회에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개별적인 문제라고 보더라도 군 내부에서 구타나 가혹행 혹은 따돌림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 현재는 어떤 거냐면요. 맞아서 직접 죽으면 그건 군의 책임이에요. 근데 군에서 따돌림을 당했어. 근데 그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 사인이 아닌 거거든요. 맞아 죽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져야 되고 다행히 이제 작년에 올해 법이 좀 바뀌면서 지금부터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해 사망도 순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터놨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여지만 터놨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 시신이 200여 구 가까이 있고 길게는 43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돼 있는 시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빨리 바로잡으려면 이 유족들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는 것, 그게 최소한의 명예와 예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법과 제도도 정비해서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임태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특히 이제 근대국가 이후에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지난 대선에서의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논쟁에서도 복지 논쟁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복지국가의 하나의 양태로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 많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병사들의 목숨값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죠. 노동력 상실에 의한 보상이라는 것이 턱없는 수준에 놓여 있는 거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노동을 천시하는 구조가 그대로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깨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우리 일선 노동 현장에서의 해고 문제를 넘어서서 공무원의 어떤 그 고용 안정 그리고 나아가 공무원들이 국가에 더 충성해야 되는 목표 의식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행태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좀 안심하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과제 같아요. 좀 잠자고 일어나면 사고 하나씩 터져서 이제 전쟁 안 나나 보다 하고 가슴 쓸어 내렸더니 또 이렇게 이런 총기 사고가 나타나고 몇 시간 차를 두고 나서 또 사고가 계속 발생해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정말 국가에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그 남북관계, 급진전된 남북관계 그리고 총기 사고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나 실제 상황들은 사실 국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고 또 정보위나 국방위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점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말씀하셨던 이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 고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좀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군 인권의 척도를 어디로 볼 거냐, 학교 인권의 척도를 뭐로 볼 거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학교하고 군이 가장 인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좀 다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문제나 군 폭력의 문제가. 근데 그 둘은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의 방관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인권의 개선의 척도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하고 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점 특징을 하나는 전역을 하거나 졸업하는 순간 군대는 좀 더 빡세져야 돼. 이 생각을 제3자의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인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아까 말한 그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총을 겨누면 이걸 저항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 개선에 있어서도 내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에 비하면 지금 애들은 보이스카웃이야 라고 하는 이 의식 그때는 줄바따로 맞았어. 줄바따로 안 맞았다고 해서 행복해야 되는 게 인권의식이 아니거든. 인권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가 20년 전에 군생활 했을 때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2015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인권의식 이것이 군대에도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역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있지 아니할다 손치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에서 따뜻한 인권의 감수성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자폐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식이 대한민국 선진국 절대 아닙니다. TV 광고 보면 월 얼마씩 내라고 아프리카 막 그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막 보여주죠. 미안하지만요. 거기 원조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국 인권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노예로 살길 바라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발언이 자기가 갔다 오고 나서 그 군대가 좋아져야지만이 내 자식이 다음에 갔을 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고 얘기는 그 대물림이 자식한테까지 간다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인함에 대한 것은 부모 세대들이 종식시켜줘야 됩니다. 뭘로? 투표를 통해서 종식시키고요.
군인권센터 같은 단체에 참여하면서 종식시키는 겁니다. 멀쩡히 직장 잘 다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하다가 날벼락 빠진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까지 이 악순환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악순환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는 건 정치인들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 국민들이 군사주의로부터 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보면 다 가 있거든요. 사돈의 8촌, 심지어는 대학 선후배 다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군인권 서포터즈 모집하고 인턴 모집했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내 지금 동기가 누가 가 있다. 내 후배가 누가 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군대 가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도 진입하지 않은 그 경쟁 사회에서 알바하기 바쁘고 스펙 쌓기 바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를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정말 아니 여태 그렇게 맡고 있어?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야죠. 제발 진짜 사나이 보면서 희덕대지 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로그램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폐지 운동 안 하는 시청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군인권센터에서 하세요. 오히려 힘이 분산될까 봐요. 저희는 올고지 하나만 펴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자 운동을 하는 민원연이 해야 되나? 민원연이나 뭐 언론연대나 이런 데서 좀 해야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정말 군대 인권지수 입이 아픕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윤일병 사건 이후에 그렇게 강조하고 비판하고 문제제기해도 왜 우리 군은 안 바뀌는 걸까요? 그야말로 정말 군대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대로 된 인권이 지켜지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전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